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상견례에서 다리를 저는 우리 엄마를 보고 파혼시켰던 남친 엄마, 교통사고가 나서 불구가 된 남친과 결혼해달라고 빌며 통사정을 하는데 란 내용입니다. 저는 30대 초반 직장녀입니다. 1년 가까이 사귀다가 결혼까지 약속했었던 남친과 파혼했던 사연입니다. 남친은 평범한 직장의 회사원이었고 참 착한 남자였어요. 드디어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먼저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한쪽 다리가 짧아서 심하게 다리를 저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 것을 남친 쪽 부모님과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화장실도 가지 않으셨고 자리에만 가만히 계시기만 했습니다. 상견례를 마칠 때에도 저의 부축을 받으며 되도록이면 걷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엄마가 무척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희 엄마를 무척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동네 마트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정상인 분이셨는데 사람들은 가끔씩 오해를 하곤 했습니다. 엄마가 장애인이면 아버지도 무슨 장애인이 아니냐는 식이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몸이 불편한 사람과 혼인해서 살 수 있겠냐는 편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엄마를 무척 사랑해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셨어요. 물론 당시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엄청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결혼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엄마랑 결혼을 하셨고 변함없이 가정에 충실한 남편과 아빠로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셨습니다. 다리를 저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철없던 어린 시절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었죠. 상견례에서 다리 저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엄마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도 혹시나 엄마를 보면서 예비시댁 쪽에 흉이나 잡히지 않을까 걱정하셨어요. 그러나 상견례가 끝난 후에 저희 엄마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남친의 엄마가 우연히 화장실 쪽으로 다시 들어오시면서 마주친 모양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숨기고 싶고 어떻게 하든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는데 저희 엄마는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매우 당황해 하셨대요. 남친 엄마와 남친의 누나는 애써 평온한 척하는 눈치였지만 엄청 놀란 표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소에는 다리가 불편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을 쓰지 않으셨는데 자식에 관한 일이라서인지 무척이나 자존감이 낮아지셨어요. 그런 엄마가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걱정 말라고 하면서 안심시켜드렸지만 놀라는 표정을 했던 남친 엄마에게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남친 엄마가 저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을 해왔어요. 잠깐 둘이서만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남친 엄마가 했던 첫마디는 참 놀라웠어요. 아니 그게 네 어머니 말인데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가 그러시다는데 그거 혹시 유전되는 거 아니니? 네? 아니에요. 유전이 되다뇨. 절대 유전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 그렇지만 대부분이 유전이 되는데 아니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시면서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리를 저는 저희 엄마를 보고서 반대하시는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엄마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한다면 저도 이 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어요. 이것으로 이 순간 이후부터 오빠하고 헤어진 걸로 알 테니까 오빠에게는 직접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고서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빠의 톡도 차단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왠지 모를 남친 엄마에 대한 분노가 남친에게도 향하더군요. 남친에게도 정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도 찾아오고 난리 법석을 떨었지만 만나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남친이 저희 부모님께로 찾아와서 대충 남친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걸 아시게 되었어요. 행여라도 엄마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것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웠지만 엄마도 눈치를 채셨는지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눈치 없이 자꾸 찾아오는 남친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모진 말로 남친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런 후 2달쯤 지났을 무렵에 남친 엄마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꼭 한 번만 만나달라고 메시지가 여러 차례 왔어요. 제가 끝까지 답을 하지 않자 집에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로 부탁을 했어요. 남친을 다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계속 제 이름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교통사고를 당해서 위독하다는 말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어쨌다고. 이미 헤어진 마당에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자 남친 엄마가 저에게 빌기까지 했어요. 서희야, 부탁한다. 내 아들에게 한 번만 가서 옆에 있어줘. 네가 있으면 빨리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빌면서 아들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남친 엄마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헤어진 남친이었지만 막상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친을 찾아갔어요.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온몸이 붕대로 휘감겨 있었고 다리도 기붓을 한 상태여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런 남친의 손을 남친 엄마가 제 손과 마주 잡게 하고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준서가, 서희가 왔다. 어서 눈을 떠보렴. 남친 어머니는 강제로 제 손을 가져다가 남친의 손에 쥐어주며 그러셨어요. 서희야, 네가 준석이 좀 살려다오. 준석이가 한 번씩 네 이름을 부르는데 네가 옆에서 간호해주면 준석이가 눈을 뜰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어서 준석이에게 말을 건네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장애인 엄마를 둔 것 때문에 파혼시켰던 남친 엄마가 맞는지 의심스럽더군요. 남친이 깨어나지 않아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매일처럼 와서 병간호하라는 것은 너무 억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병원을 찾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계속 병원에 와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어요. 아니, 거의 강요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남친이 깨어났다는 연락이 왔고 한쪽 다리가 불구라고 하더라고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병원에 계속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저에게 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정했습니다. 네 엄마 때문에 파혼시킨 거 정말 잘못했다. 나를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완전 살 의욕을 잃었어. 너밖에 없다. 너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가 있어. 부탁하마. 내 아들과 결혼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마트까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저와 결혼시키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천성이 착하신 저희 부모님은 따뜻한 위로를 건넸지만 어디까지나 결혼은 저에게 전적으로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파혼을 결심할 때 남친을 마음속에서 저 밖으로 떠나보낸 뒤였습니다. 남친의 어머니가 아무리 사정을 하고 파혼시켰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빈다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불구가 되고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파악이 되어서야 결혼을 허락한다는 것을 보면 또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남친은 남친 어머니의 결혼 반대로 파혼된 것에 대해서 심한 불만과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남친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어도 그리 쉽게 파혼 결정을 한 저에게도 엄청 실망했다고도 했습니다. 남친 엄마와의 사이도 나빠져서 함께 살던 집에서 독립해서 나와서 사는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남친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남친을 찾아갔었는데 크게 싸우고 집을 바로 나와서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정과 연민으로 파혼했던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가며 사정을 하면서 자기 아들과 결혼해달라는 남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저희 엄마가 장애인이라서 결혼을 반대하셨는데 어떻게 불구가 된 장애인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생떼를 쓰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 엄마가 장애인인 것은 안 되고 자기 아들은 장애인이어도 결혼을 허락한다고요? 장애인이어도 좋다는 신부감 찾아보세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불쌍하게 버릴 거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먼저 버린 적은 없어요. 파혼하자고 하신 분은 누구였는지 생각 안 나세요? 오빠가 저렇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인데요?
단순히 저희 엄마가 다리를 전다는 이유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지 않았니? 내 아들을 버리면 안 된다. 내 아들 살려다오. 라고 하면서 애원을 했지만 사정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죠. 그 뒤로도 무난히던 남친 어머니는 저희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끔찍한 사고로 인해서 다리까지 불구가 되어버린 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미 떠나갔는데 말이죠. 자식에 대한 집착이 사랑인 줄로만 착각하는 남친 어머니야말로 남친에게는 독이 되었던 거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젠 악에 바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너 우리 아들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도 살기 싫다고 매일 노래만 부르고 있는데 네가 내 아들 옆에만 있어준다면 목숨 하나 건져주는 건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거니? 에이 못된 것. 너는 그동안 사귄 정도 없었니? 내가 잘못했지 내 아들이 잘못한 것 없다. 내 아들이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니? 어처구니 없어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왜 책임져요?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데 책임 전가하시려고 해요? 잘못된 사람 몫이죠. 제 몫이 아니에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요. 우린 이미 파혼한 지 한참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서야 아쉬우니까 책임지라 마라 억지 쓰시는데 파혼시킨 책임은 책임질 사람의 몫이죠. 참 옳적이 없더군요. 파혼시켰다가 다시 결혼하라고? 집 문턱이 탈도록 드나들더니 참으로 집착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결혼해달라고 매달리더니 뜸해졌어요. 그런 후 저는 한동안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비혼인 채로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무리 둘이 좋아서 결혼하려 한들 뭐합니까? 또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엄마의 불편한 다리를 놓고서 이러쿵 저러쿵 할 텐데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결혼하고픈 상대남이 있더라도 저희 엄마에게 그런 편견으로 보거나 깎아내리는 듯한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상처로 남았던 첫사랑이 지나가니 운명처럼 두 번째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쌀 배달을 나간 사이에 엄마 혼자서 마트에 계셨는데 높이 쌓여있는 두루마리 화장지 한 묶음을 꺼내려는 순간에 옆에 있던 화장지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서 순간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마침 한 청년이 나서서 넘어진 엄마를 일으켜 세워줬고 넘어지면서 가판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피가 흐르고 있었대요. 마트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가까이 있는 병원에 엄마를 모시고 갔고 배달 갔던 아버지에게 급히 연락을 했답니다. 퇴근 후에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었는데 엄마는 5바늘이나 꿰맬 정도로 피도 많이 났었고 뇌진탕 소견이 있어서 검사 중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도와준 그 청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면서 꼭 감사의 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진료 접수 카드에 적힌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로 제가 연락을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서 잠깐 병원에 오겠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근처에 있는 원룸에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하면서 그때 상황을 얘기하면서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면서 겸손하게 말하더군요. 참 인상이 좋았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싶더군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자식처럼 그 청년을 대하셨습니다. 엄마는 다행히도 뇌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혼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청년에게 가끔씩 연락해서 김치나 반찬거리를 가져가라고 하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답례로 마트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묘한 감정이 싹 트더라고요. 우리 엄마와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나 말 한마디도 참 정감 있고 매력 있게 했습니다. 딸만 저 하나뿐인 부모님에게는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 생신 기념으로 식당에서 밥을 한 끼 함께 먹게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민혁이었고 혼자 살고 있는 민혁 씨를 저희 가족이 잘 챙겨주고 가까이 지낸다는 말에 민혁 씨의 부모님이 마트에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민혁 씨를 통해서 저희 엄마가 불편한 다리 때문에 인연이 되어서 만나게 된 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터라서 저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민혁 씨의 성품만큼이나 부모님도 참 선량하신 분들이셨습니다. 비용까지 생각했던 제가 다시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상견례에서 그러시더군요. 따님이 얼마나 효녀인지 제가 제 아들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몸이 불편하신데도 참 잘 키우셨네요. 우리 민혁이를 아들처럼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다길래 얼마나 마음씨 좋은 분들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며느리기보다는 제 딸이라 여기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말씀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양가가 두 자식을 공유하는 느낌이랄까요? 저희 부모님은 없던 아들이 한 명 생긴 거였고 민혁 씨의 부모님은 딸이 한 명 생긴 거라고 좋아하셨어요. 민혁 씨는 외동 아들이었고 저 역시 외동 딸이어서 저와 민혁 씨는 나중에 양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설레는 결혼식 당일날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친척분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서 간소하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식사하지 않고 축의금만 주시고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답례품을 여러 종류로 성의껏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모두 다 신부만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신부 대기실에서는 친한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오시는 친척분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부의 모습을 멀찌감치해서 서서 지켜보던 한 청년이 조금 한산해진 틈을 타서 신부인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목발을 짚고 있어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편하게 걷지는 못했지만 분명 걸어왔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바로 알아봤어요. 전 남친이었어요. 결혼 축하한다. 이건 축의금이야. 라고 하면서 정성껏 포장된 얇고 자그마한 상자를 건네고 바로 돌아서서 갔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잠깐 보기만 했어요. 한쪽 다리가 불구라고 했는데 그는 분명히 목발을 짚긴 했지만 걷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다리만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것이 그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결혼을 마친 후 신혼여행지로 가는 도중에 제일 먼저 그가 건네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편지와 적지 않은 축의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어요.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민혁이 형은 내 선배이기도 하는데 참 좋은 사람이다. 네가 민혁이 형과 결혼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고 불쑥 나타나서 미안하다. 하지만 웨딩드레스 입은 행복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꼭 한번 보고 싶었고 내가 절망하지 않고 재활훈련을 열심히 해서 걷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다. 엄마가 나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하고 엄마도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 차렸다. 항상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래. 담백하게 써져 있는 글이지만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전 남친이 전혀 뜻밖의 일로 마지막 인사도 없이 헤어지게 되어서 충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고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불구인 채로 어두운 방구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당당히 걸어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니 마음이 한결 가볍더군요. 저는 남편인 민혁 씨에게 준석 씨가 신부 대기실로 찾아왔던 것과 편지글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이미 결혼까지 갈 뻔한 전 남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름까지는 몰랐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친한 후배는 아니지만 정민혁이라는 친구는 들어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걸을 수 있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언젠가 준석 씨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준석 씨가 했던 축의금보다 더 많이 보태서 축하해 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민혁 씨는 내 천생배필이야.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은 우리 결혼은 지금까지도 행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결혼을 앞두고 내 여름 휴가지에 허락도 없이 찾아온 진상 예비 시댁가족 파혼했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만나기 시작했던 남친과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의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그때 남친은 제 직장 상사였습니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연애를 했었죠. 친한 동료 친구 외에는 아무도 남친과 교제하는 중인 줄을 몰랐었죠. 남친에게는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 그중 바로 아래에 있는 여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 갔을 때나 상견례 때도 그 여동생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비시댁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못 왔다고만 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인사 가기 전에도 몇 번 함께 만나본 적은 있었어요. 결혼 전 마지막 휴가일지도 모르는 터라서 번잡하지도 않고 조용한 곳에서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 복지회원권을 이용해서 강원도 산중에 있는 리조트에 신청했는데 바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몰라서 5인실로 신청했더니 방이 3개에다가 안방 욕실까지 갖춘 고급스러운 리조트였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아빠 계모임과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부모님은 못 오시게 되었고 갈 수 있다던 언니와 형부도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친과 함께 가기로 했었네요. 저는 그동안 회사 일로도 지치기도 했지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인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결혼할 남친 집에 인사 가고 상견례를 하면서 좀 차분히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면서 이것저것 정리를 좀 하려던 참이었어요. 리조트에서 콕 하면서 주변 산책이나 하면서 며칠 동안 늘어지게 편히 쉬다가 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 한 권과 간식거리들만 간단히 챙겨서 가볍게 남친과 함께 제 여름 휴가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남친의 결혼한 첫 번째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성희가 그러는데 오빠가 여름 휴가 벌써 떠났다고 하네? 라고 했어요. 강원도로 간다면서 이번에 올케 언니 얼굴 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어디쯤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친이 리조트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오빠, 이번 휴가 때 작정하고 집에 가서 올케 언니 돌 사람 보려고 하려던 참인데 나도 마침 강원도로 생각하던 중이었어.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설마하니 둘만 보내고 있는 리조트에 들이닥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갈 즈음에 남친이 누군가와 열심히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저에게 와서 자꾸 동생네 부부가 자기네도 강원도로 휴가를 간다면서 중간에 한번 만나자고 한다고 했다네요. 그래? 강원도 어느 쪽으로 휴가 갔는데? 라고 했더니 이곳저곳 다닐 모양이더라고만 했어요. 중간에 한번 만나는 거야 괜찮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뭐 하고 대답했을 뿐이었는데 그 대답이 저희와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자는 승낙으로 알아들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리조트에 도착한 후에 체크인 후에 최근에 지어졌다는 리조트 내부로 들어갔는데 정말 현대식 인테리어에 큰 주방에다 넓은 응접실과 대형 TV가 있는 침대가 있는 안방까지 그동안 제가 다녔던 리조트보다 훨 좋더군요. 리조트 회원 가격도 만만치 않은 이용 요금이었는데 회사 리조트라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실 남친과 둘만 쓰기엔 너무 넓은 곳이었어요. 넓직한 방이 3개에다 욕조가 딸린 욕실이 2개였으니까요. 그래도 무슨 상관? 이렇게 넓고 쾌적한 곳에서 나의 결혼 전 마지막 여름 휴가를 최대한 기분 좋게 만끽하겠어 라고 다짐하면서 안방에다 제 짐을 다 풀어 놓았습니다. 남친의 짐은 거실 건넌방에 놓아두고 짐을 풀기 시작했고 냉장고에 간단히 챙겨온 음식물과 음료수를 챙겨 넣었어요. 그리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후라서 선선해서 리조트 주변 산책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남친 핸드폰이 울리더니 남친 여동생네 부부가 도착했다며 연락이 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아니 왜 벌써 와? 중간에 만나자고 했잖아. 그랬더니 남친이 그러더군요. 가는 길이라서 우리 보고 간다고 하면서 왔네. 이왕 왔으니 오라고 했어. 괜찮지? 라고 했어요. 저는 좀 황당했지만 리조트 내로 이미 왔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곳으로 출발하면서 남친의 여동생과 통화를 했는데 벌써 도착했다면 바로 이쪽으로 달려왔다는 건데 좀 이상했습니다. 그때부터 좀 불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틀리진 않았어요. 리조트가 크다 보니 찾기가 어려웠는지 한참을 통화를 하다가 남친이 마중 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함께 남친의 여동생 부부가 저희 숙소로 들어오는데 기절초풍한 줄 알았습니다. 잠깐 보고 가겠다더니 대형 카트에 캐리어 2개랑 짐박스를 가득 싣고 아예 이사 온 듯 했어요. 딱 봐도 저희네랑 함께 지내려고 온 모양새였어요. 들어오자마자 리조트 내부를 보고서 놀람이 한마디 하더군요. 오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큰 데를 잡아놓고 왜 우리를 부를 생각은 안 했어? 아, 언니, 처음에는 미안한데 이젠 한 식구 될 텐데 괜찮죠? 언니가 궁금해서 왔어요. 남친이 저에게 남친 여동생의 남편을 소개시켜주는 동안에도 남친 여동생은 안방을 들여다보면서 호텔보다도 더 잘해놨다면서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언니, 처음에는 정말 미안한데요. 저희가 안방 쓰면 안 될까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저희가 한 방을 써야 하니까 안방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남친 여동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친이 제 대답도 듣기도 전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던 남친 여동생의 남편이 그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냐며 작은 방을 쓰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친 여동생의 말이 웃겼어요. 아니, 아직 결혼 전이라 언니가 혼자서 저 방 혼자서 쓸 것 같은데 혼자 쓰기엔 너무 크고 아깝잖아. 그래도 우린 신혼인데 둘이 쓰는데 이런 멋진 곳에서 하루라도 지내봤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 언니?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네요. 나 니네들과 함께 여기서 지내자고 한 적 없거든?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사실 안방을 저 혼자 쓰려고 짐을 다 풀어놨어요. 중간에 잠깐 보러 온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저랑 오빠랑 함께 지내려던 참이에요? 하고 뜻밖의 질문에 남친과 남친 여동생은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러자 남친이 그러네요. 이쪽 근처로 휴가 오고 싶다고 해서 방도 남으니까 함께 지내자고 했어. 신혼부부니까 안방 쓰라고 하자. 라고 했습니다. 남친이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속 좁게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속이 상했어요. 내가 신청해서 휴가 온 내 여름 휴가지에서 내 허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와서는 내 방을 찾아다니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제가 마지못해 억지 웃음 지으며 안방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제 짐을 치우고 있는데 남친 여동생이 안방을 활개치며 완전 행제네. 다음부턴 오빠네를 쫓아다녀야겠네. 언니 괜찮지? 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의 남편은 저에게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 숙였어요. 안방에 있는 제 짐을 남친이 함께 치워주며 자기 여동생네 부부의 짐을 들여다 넣어주는데 참 얄미웠고 화가 났습니다. 남친이 쓰려던 거실 건넌방을 저에게 선심 쓰듯이 사용하라며 자기 짐을 빼고 제 짐을 그쪽 방으로 옮기더군요. 저는 방에 남친을 데리고 들어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동생네를 부른 거야? 라고 했더니 아까 허락한 것 아니었냐면서 여기까지 왔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냐고 해서 어이없었습니다. 아니 작정하고 여기 들어오겠다고 하면 오빠가 동생 잘 구슬려서 보내야 할 것 아니냐고 했어요. 갈 곳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는데 그럼 어떡해. 우리 함께 있고 싶은 눈치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니? 네가 언니니까 마음을 너그럽게 써. 그래 동생들한테도 점수 좀 딸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네 동생한테 점수 따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어. 착각하지 마.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신사 나오니까 제 방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여름 휴가로 왔지. 네 동생들에게 점수 따러 왔니?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넓고 쾌적한 리조트 안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려던 계획은 오자마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친의 여동생이 신나서 거실을 활보하며 주방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며 욕실도 크다며 좋다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방문을 열어놓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조금 후에 남친 여동생이 노크도 없이 벌컥 문을 열더니 이 방도 꽤 크네. 베란다도 있고 경치 죽여준다. 언니 정말 좋은 데다가 숙소 잘 잡아놨네 라고 했어요. 하면서 천진난만하게 말하는데 참 속이 없어 보였습니다. 초면인 오빠의 약혼녀한테 예의가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결혼까지 한 여자가 저리도 처리 없이 행동할까 싶어서 너도 한 남자 인생 잘 말아 잡술지 모르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여동생의 남편이 안 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남친의 여동생은 편한 핫팬츠에 민소매 티만 입고서 자기 집처럼 활기를 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여동생의 남편도 있는데 초면인데 예의 없이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를 입을 수 없어서 콜린 긴 바지에 반소매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조용히 리조트에만 있다 갈 참이라서 옷도 많이 챙겨오지 않았었네요. 그런데 여동생은 얼마나 작정하고 왔는지 안방 북박이장에 원피스며 모자며 한 몇 달 살다 갈 사람처럼 옷을 줄레줄레 걸어놨더군요. 이걸 보니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온 것인 줄 바로 알겠더라고요. 여동생의 남편이 저녁 식사는 초대해준 보답으로 대접하겠다고 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는 산중이라 따로 식당이 없었고 구내 레스토랑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한다면서 차라리 구내 편의점에서 장을 봐다가 해먹자고 남친의 여동생이 그러더군요. 사실 편의점에 가봤자 살 게 시원한 음료수나 맥주엔 일회용 반찬 정도이지 장 봐서 요리해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술안주거리와 맥주만 사서 숙소로 돌아와서 제가 가져온 쌀로 밥하고 대충 가져온 김치나 반찬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그동안 남친과 남친 여동생 부부는 신나게 떠들면서 맥주 한 잔씩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기껏 상을 차려놨더니 상을 싹 훑어보던 예비 시누이가 딱 숟가락을 조용히 넣더니 술 마시면 안주거리 집어먹어서 그런지 입맛이 없다며 수저를 놓았습니다. 참 맥이 빠지더군요. 집에서는 한 번도 밥 한 끼를 해보지 않던 서툰 솜씨로 어렵게나마 밥상을 조촐하게 차렸는데 먹는 신용도 하지 않고서 숟가락을 놓다니 이게 벌써 신의 시자짓을 하려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로 입맛이 딱 사라졌지만 억지로 한두 숟가락 떠먹는 척 했네요. 저녁 식사 준비를 제가 다 했으니 설거지 정도는 남친의 여동생 해야 되는 건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치웠고요. 식탁을 채우자마자 밥 안 먹어서 시장하다면서 치킨을 시켜달라고 남친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소리 없이 남편이 치킨을 배달시켰습니다. 자기 집처럼 남친과 남친의 여동생 부부는 자기들끼리 떠들고 왁작지껄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방인처럼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분위기 맞추려고 맞장구도 쳐주면서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시댁 식구들이니 좀 친해보는 계기로 삼자 라고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그 리조트에서 여름 휴가 기간에만 열리는 대형 워터쇼를 하는 걸 알고서는 남친의 여동생이 남친 부모님을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한 번도 대형 분수쇼를 본 적이 없으니 이번 기회에 보여드리자고 하니까 남친도 대찬성하더군요. 그러자 저에게는 물어보나 마나 하다는 듯이 곧바로 예비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시면서 반찬거리랑 고기랑 넉넉히 사오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많이 챙겨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녁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오란 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 되겠길래 남친을 따로 방으로 불러서 부모님을 정말 오시라고 할 거냐고 했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오시는 거 싫어? 너한테는 시부모님 되실 분이야. 지금부터 잘해서 점수 따야지. 안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말끝마다 점수 따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랑 결혼하는데 점수가 부족하기라도 하는 거니? 그리고 내 여름 휴가인데 왜 자기 맘대로 식구들을 불러 모으는데? 라고 했더니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어요. 너 알고 봤더니 정말 속이 좁은 애였구나. 네가 좀 더 양보하면 서로 화목하고 좋잖아. 왜 그러냐? 하면서 웃기다는 듯이 말하고 방을 나갔어요.
그런 남친의 태도에 화가 나서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하하호호 떠들면서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놀고 자빠졌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실이 난장판이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출발하시면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았는데 남친이 잠에 빠져서 자느라 전화를 받지를 않더군요. 술에 취해서 방문을 다 열어놓고 대자로 퍼져서 전화벨이 울려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왜 전화를 받지 않냐고 화를 내시는데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 미정이에요. 지금 오빠가 아직 술에 취해서 잠든 거라서 전화를 못 받았나 봐요. 라고 했어요. 그래 미정이냐?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안 일어났어? 지금 새벽부터 출발했으니까 곧 도착할 게다. 도착하면 또 전화할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부지런한 시부모님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일찍 출발하셨으면 벌써 도착하신다니. 그런데 거실은 시장바닥처럼 어젯밤 술 먹고 어질러 놓은 차로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일단 열심히 치웠습니다. 설거지통에도 하나 가득히 쌓여 있었어요. 하는 수 없이 맥주잔이랑 섭지랑 커피 마신 잔이랑 모두 다 설거지를 바쁘게 했어요. 그렇게 난리를 치며 문 열고 청소하고 테이블과 식탁을 닦고 하는 중에도 안방에도 아무 기척이 없었고 남친도 코를 골면서까지 깊이 잠들어서 깨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자마자 울리기 시작한 시어머니 전화를 받으라고 남친 귀에다 대주었는데도 아 귀찮아 하면서 돌아 누워서 다시 자더라고요.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일어나 라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자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얄밉던지 생긴 것도 어쩜 저렇게 못생겼는지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제가 예비 시어머니 전화 받고 마중을 나갔네요. 그런데 두 분만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남친의 막내 여동생까지 함께 왔더라고요. 남친의 여동생이 어찌나 자기 엄마 아빠랑 함께 오라고 해서 급히 연차 쓰고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이라도 따뜻하게 잘 오셨다고 하면서 예비 시부모님이 한가득 장을 봐온 짐을 다 들어서 카트에 싣고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일어나지도 않고 퍼질러서 자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새벽부터 오느라고 아침을 걸렀다시면서 바쁘게 밥을 준비하자시면서 장 봐온 것을 꺼내셨어요. 제가 음식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예비 시모가 준비하시는데 저는 옆에서 서서 거들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양념에 재워오신 고기를 굽고 야채를 씻고 상을 차려서 아침 겸 점심으로 먹고 난 후에 설거지까지 마치니까 그때서야 남친이 깨어났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까 고기 남은 걸 볶아서 쌈에 먹으라고 차려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하고 다시 주방에 들어가서 야채 꺼내고 후라이팬에 고기 굽고 있었더니 얄밉게도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와 남친의 막내 여동생은 제 방에다 짐을 풀고 편하게 쉬고 있었어요. 남친이 고기쌈을 맛있게 먹길래 제가 조용히 귓속말 했어요. 나 지금 아침에 눈 떠서 계속 일만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뒷정리해라. 알았어? 라고 하니까 고기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쉬러 갈 데가 없었어요. 그 큰 거실에는 떡하니 남친의 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제 방에는 남친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이 짐을 다 풀어놓고 쉬고 있었어요. 안방에 있는 남친의 여동생네 부부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듯 아무런 기척이 없었네요. 그래서 순간 답답해서 모자 쓰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나오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낮이 되니까 햇빛이 뜨거웠지만 고지대라서인지 바람은 선선했어요. 여기저기를 혼자서 둘러보다가 곤돌라를 타고 산 정상에까지 올라갔어요. 사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혼자서 절대 곤돌라를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충 주변 시설을 둘러보다가 사람들이 곤돌라 타려고 줄 서 있는 것을 보고 꼽사리 끼어 타면 되겠거니 싶었습니다. 한 커플과 함께 타고 갔는데 역시나 고소공포증 때문에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통에 서지도 못하고 앉아서 덜덜 떨면서 찍어줬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혼자 왔냐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술 퍼먹고 다들 아직까지 자고 있어서 혼자 돌아다닌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정상에 금방 도착하니 가슴이 탁 트였어요. 그때서야 남친이 전화를 했더군요. 어디냐고요? 그래서 참 빨리도 물어본다고 했네요. 산 꼭대기에서 바람 쐬고 있다고 했더니 자기 엄마가 저를 찾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찾냐고 했더니 빨리 와서 자기 동생네 부부가 일어났으니까 고기 굽고 상을 다시 차리라네요.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네 동생 밥 차려주러 왔니? 다들 손발이 없는 사람들이야? 숙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차려 먹든 해야지. 바깥에서 힐링하고 있는 사람한테 할 소리니? 라고 했더니 할 사람이 없다네요. 자기 동생네 부부는 술을 많이 먹어서 힘들어하고 부모님과 막내 여동생은 오느라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하네요. 참 얼척이 없어서 웃으면서 물었네요. 그럼 너는? 그랬더니 저를 빵 터지게 했습니다. 나? 내가 주방에서 고기 굽고 상 차리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 엄마가 쉬지도 않고 나와서 일할 게 뻔하잖아.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돼. 네가 와서 해주면 얼마나 보기 좋으니?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참을 산 정상에서 크게 배꼽 잡고 섰더니 모질이 제 남편이 그러더군요. 좀 힘들더라도 결혼 전에 점수 따서 나중에 이쁨 받으면 좋잖아. 안 그래? 빨리 올 거지? 내 동생이 원래 자기 밥은 누가 차려주지 않으면 잘 안 먹어. 사위였다고 엄마가 또 주방에서 상 차릴 텐데 모처럼 오셨으니 쉬게 해드리자. 어?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넌 안 되겠다. 딱 보니 넌 결혼하면 안 되고 네 식구들을 위해서 시모 한 명 들여라. 그게 더 낫겠네. 라고 하고 끊었더니 계속 전화질 해대네요. 그래서 톡으로 나 차 한 잔 마시고 생각 좀 하다가 내려갈 테니 방해 마라. 라고 했네요. 저는 그곳 360도로 돈다는 산정상 레스토랑에서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통화를 길게 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하고도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곤돌라를 타고 산정상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리조트 안내센터로 가서 새로운 숙소 배정을 했습니다. 같은 리조트 내에 비슷한 평형에 다른 타입의 숙소 배정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때마침 음악 분수쇼를 본다면서 다들 일찌감치 챙겨서 나간 모양이었어요. 급히 셔틀버스 시간 맞추려고 급히 나갔는지 식탁은 그대로 채워지지 않은 채로 엉망이었어요. 자기 가족이 더 중요했던 결혼할 남친은 저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가버렸더군요. 저는 그냥 제 가방과 짐을 하나씩 쌌어요. 그 사이에 남친에게서 톡이 왔네요. 먼저 자리 잡으려고 나왔으니까 셔틀버스 시간 보고 혼자서 찾아오라고 하면서 위치를 알려줬어요. 전 숙소에 쉬고 있을 테니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편안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숙소에서 처음으로 보냈네요. 음악도 들으면서 넷플릭스도 보면서 여유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지 음악 폰쇼쇼를 보러 갔던 남친의 가족들이 돌아오는 소리에 깼습니다. 남친의 여동생들이 정말 대단했다면서 저 덕분에 좋은 구경했다고 하니까 남친의 어깨가 으쓱해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남친의 여동생이 식탁과 거실이 하나도 치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주 놀라더라고요. 언니, 좀 치우지 그랬어. 이게 뭐야?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밥을 먹어놓고 치우지도 않고 나갔지? 내가 그런 것 아니니까 밥 먹은 사람한테 말해요. 라고 했더니 바빠서 못 치우고 나갔으면 숙소에서 한가하게 있는 사람이 치우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제법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휴식을 위해서 엄청 바쁘게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면서 나름 바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밥 먹었던 사람이 깨끗이 치우는 게 맞다고 하면서 더럽고 냄새나니 빨리 치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긴 어디까지나 내 숙소이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완전 무표정한 얼굴로 또박하고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어이없다는 듯이 남친과 남친 부모님을 쳐다보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했어요? 라고 믿기지 않는 듯이 말했어요. 그래요.
내 식탁을 더럽히고도 치우지 않겠다면 당장 나가주세요. 라고 했더니 남친이 저보고 너 왜 그래? 미쳤어? 라고 했습니다. 아니, 나 미치지 않았는데? 왜? 미쳐야만 여기서 나가란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니? 여기는 내 여름 휴가지야. 불청객은 네 가족들이고 네가 미친 것 아니니?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 말을 했습니다. 전 여기 계신 분 어느 누구도 초대한 적 없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오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남의 숙소에 들어왔으면 조용히 먹고 깨끗이 치우는 게 예의 아닌가요? 어디다 감히 자기가 먹고 나면 뒤처리 하지 않았다고 성질 부리나요? 하고 남친의 여동생에게 눈을 부릅뜨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눈 내리 깔아라. 나이도 한참 어린 것이 어디 위아래도 모르고 건방떠니? 라고 했더니 바로 방에 휑 하니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본 남친의 막내 여동생이 혼자서 시부렁거리면서 식탁과 주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친 부모님이 저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으시길래 제가 그랬네요. 남의 귀한 자식에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시죠. 저희 부모님도 아드님에게 함부로 하신 적 없으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와 성희 씨 짐은 제 방에서 빼주세요. 혼자 자고 싶네요. 했습니다. 남친이 저를 방에 끌고 가서 왜 그러냐고, 자기 동생이 좀 치우라고 한 것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길래 넌 식모를 원했었나 보네. 미안하다. 난 식모가 아니거든. 그리고 내일 아침 체크아웃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벨소리가 울리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과 친정 언니와 형부가 왔습니다. 사실 내일 오실 예정이었는데 걱정이 되어서 부랴부랴 오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식모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 같으니 내가 비켜줄 테니까 식모 잘 구해봐라. 아,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아직 음악 분수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거든. 네 엄마 아빠 이제 보셨으니 모시고 올라가라. 라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급히 오셨는데도 챙길 건 다 챙겨서 달려오셨더라고요. 딸내미 일에 계모임이 문제가 아니다고 하시면서 제끼고 바로 달려오신 거였네요. 형부도 언니의 말을 듣고서는 처제 일이 중요하다며 연차를 며칠 쓰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갑작스런 저희 부모님과 언니와 형부의 출연과 저희 태도에 적잖이 놀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남친과 남친 부모님께 당분간 결혼을 보류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시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늦은 시각이니 하룻밤 주무시다 내일 아침에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존심 상했는지 허겁지겁 짐을 꾸리더니 남친 식구들은 그 오밤중에 쫓겨나듯이 나갔습니다. 그런 남친 식구들에게 끝까지 저희 부모님들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히 날이 밝으면 가시라고 했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리조트 아래쪽에 조금만 내려가면 성숙이라 해도 하룻밤 묵을 곳이 많이 있을 테니 걱정 말라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하기 전인데도 저런데 결혼했으면 얼마나 제가 땅을 치고 후회했을지 미리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숙소에서 체크아웃하고 예약해두었던 다른 타입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성속이라서 다른 숙소로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아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다행히 취소권이 생겨서 숙소 변경이 가능했었네요.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언니네 식구들과 함께 나머지 여름 휴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어서 참 든든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생신상 엎어버린 강큰 며느리입니다. 지금도 그때 일은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으로 끙끙 앓다가 화병 나서 억울하게 내 몸만 상하느니 제대로는 아닐지라도 어찌됐든 시모 생일 밥상 엎었으니 나름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시모 생일상 엎어버렸으니 못된 시어머니 생일날만 되면
며느리한테 생일상 벼락 맞은 거 두고두고 기억되게 생기겠네요. 그러게 적당히 하셨어야죠. 어른이시면 중심도 좀 잡으실 줄도 알아야지. 그저 걸레 같은 딸년 말만 듣고 며느리를 못 살게 굴었으니 당해도 싸네요. 제가 설마니 시모 밥상을 엎을 줄은 아무도 예상도 못한 듯 시모 생일 밥상을 입으로 드신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받으셨으니 놀래기는 놀랐나 봅니다. 친정집에 도착하고서도 한참 뒤에나 걸레 같은 시누이가 잔뜩 화가 나서 전화 걸어 왔네요. 야, 이 미친 XX야. 당장 기어들어와. 너 내가 죽여버린다. 이 XX야.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쌍욕을 했어요. 제가 그랬네요. 아가씨가 나한테 그랬잖아요. 오빠랑 이혼시켜준다고. 그래, 이 쌍X야. 너 빨리 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어디 함부로 상을 엎어? 너 진짜로 오빠를 이혼시킬 거야. 각오해. 당장 이리 와서 빌지 못해 아구탱이를 날려버릴 테니까 두고 봐. XX야. 제가 그랬죠. 아가씨 왜 그래요? 어머니가 생일상 다시 차리라고 해서 차린 음식 버린 것뿐인데 그래요.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난 이제 아가씨랑 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아가씨 원하는 대로 오빠랑 이혼할게요. 했습니다. 미친 대기처럼 길길이 날뛰며 악다구니 하면 쌍욕을 걸치게 하더니 네 친정집에 쫓아간다며 자식 교육 잘못시킨 친정 부모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악을 써댔습니다. 또 큰 시누이들이 전화 받돈 터치하며 욕을 있는 대로 퍼붓고 한참 만에 끊었네요. 저는 끝까지 그 욕짓거리를 다 듣고 녹음 다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친정 부모님께도 남편 포함 시댁 식구들 누구든지 전화 오면 바로 녹음하라고 일러두었어요. 위자료 청구 증거물로 제시할 거거든요. 남편과 이혼해도 시모와 시누이한테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과 이혼의 결정적 사유 제공자로서 위자료 받을 겁니다. 시누이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으니 남편 전화가 올 때가 되었다고 내심 기다리고 있었더니 바로 왔어요. 야, 너 미쳤냐? 엄마 생신일인데 그러고 나가면 어쩌자는 거야? 미쳤어? 빨리 안 와? 와서 엄마한테 빌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내가 아무 잘못 안 했어도 내 뺨 때리고 남편 돈 훔쳐서 다 쓴다고 하시고 머리채 잡고 흔드셨잖아. 자기는 내 편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어? 없지? 내가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아도 자긴 괜찮아? 난 어머님 무서워서 못 가니까 그리 알고 그냥 아가씨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누구 맘대로 이혼해주냐며 저를 데리고 살며 평생 그 못된 버릇을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제대로 고쳐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봐, 자긴 항상 그랬지. 내가 어머니한테 모함 받아도 머리채 뜯겨도 억울하게 엿먹으란 듯이 어머니하고 시누이들끼리 짜고 어머니 생신상 차리게 해도 골탕 먹여도 당신은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줬지? 시어머니 폭언과 폭행은 그런다 쳐도 시누이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에도 자기는 늘 방관했어. 그치? 남편은 흠칫 머뭇거리더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못해준다고 생 억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갑질에도 남편이란 사람은 오히려 동조했거나 방관하거나 방치했어. 인정하지? 아니면 말해봐. 했어요. 전화 너머로 옆에 시어머니가 있는 듯 시부렁시부렁 쌍욕하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저는 내심 시어머니가 전화 받아주기를 바랬어요. 시어머니 보기보단 욕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바꿔주지 않더군요. 그래도 남편은 설마 네가 이혼하겠느냐는 표정 같았어요. 그 다음날 연차 내고 친정 부모님 대동하고 저희 집에 갔습니다. 남편 물건과 옷가지들 다 싸서 트렁크에 집어넣어 놓고 현관에다 내놓고 기다렸어요.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짐 싸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이 잘 정리되고 혼수살림 정리할 때까지 저희 집에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있다고 하시면서 어디 내 귀한 딸한테 함부로 폭력과 폭언을 했냐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고요. 친족이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혼시켰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면서도 이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너는 이혼 파탄의 유책 배우자이니 이제 와서 이혼 한 해 안 한 해 할 자격이 없다고 호통치셨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하자고 했어요. 합의 이혼 조건도 상세히 일러주었고요. 만일 합의 이혼을 기한 내 못하면 법적 이혼 절차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법정 이혼 사유 세 번째 항목을 근거로 해서 즉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적 이혼 절차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 폰에 녹음된 신혼년들과 남편 새끼 욕짓거리에 완전 열받으셔서 아시는 분 변호사 소개받아서 상담받고 오셨어요. 충분히 이혼 재산 분할 외에도 남편과 시모와 걸레 신혼년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 새끼는 지 짐 싸들고 시모와 걸레 신혼년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시모와 신혼년이 번갈아가며 전화해대고 욕을 퍼붓는데 듣고만 있었고 모두 다 녹음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모와 신혼년들이 쫓아와서 친정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욕짓거리를 퍼붓고 행패를 부렸지만 현장 녹음 생생하게 했고요. 동영상도 촬영했습니다. 불필요한 싸움은 하지 않고 최대한 이혼 파탄의 사유 중의 하나인 시모와 신우들의 폭행과 폭언 그리고 갑질의 포커스를 두고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친정 부모님과 저는 살림살이 다 정리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했습니다. 재산분할이라 해봤자 적금 공동으로 했던 거 나누고 살던 집 전세금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제 기여분이 많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남편과 시모와 걸레 신혼년에게 각각 혼인 파탄의 원인 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어요. 소장을 받아든 남편과 시모 그리고 걸레 신혼년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위자료도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신혼년에게 꼭 받아낼 겁니다. 그래야 저는 깨끗하고 산뜻하게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부족한 점, 많은 점 죄송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내 친구 험담을 하는 아나무인 사자 동서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손아래 동서가 한 명 있습니다. 저보다는 2살 나이가 더 많아요. 서방님과는 동갑인데 서방님이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서방님이 회사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를 맡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신다고 학원을 밤늦도록 다녔어요. 거기서 만난 지금의 동서와 공부하면서 알콩달콩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네요. 서방님은 직장반이라서 퇴근 후 저녁 시간에만 강의를 들었었고 동서는 종합반인 종일반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학원에서 오다 가다 마주쳐서 만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서방님은 떨어졌고 동서는 합격했습니다. 서방님은 회사 다니면서 자격증 따는 것에 대해서 그리 절실하지는 않았고 거기에다가 동서와 연애하느라 공부는 뒷전이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동서는 한 사수 정도 했을까요? 아무튼 회사 그만두고 여러 해 동안 학원 터줏대감 노릇을 했다고 들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사무소를 차리고 일을 바로 하더라고요. 다른 사무소에서 경험도 없이 바로 사무소를 차리길래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인가 보다 했었네요. 서방님 말에 의하면 당차서 맨땅 헤딩하더라도 잘 해낼 거라고 지켜 세우더라고요. 저희네 부부도 결혼할 사람이라서 사무소 개업식에 가서 축하해 주었었죠. 동서가 저와는 다르게 활달하고 사교적이라서 적성에 맞을 것 같더군요.
그리고 동선의 친정 부모님이 장사를 이것저것 하시면서 자수성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서 사무실도 올세 내지 않고 바로 차려주시고 고대 결혼식까지 일체를 모두 다 친정 부모님이 다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네는 결혼한 지 3년이나 다 되었어도 아직 내 집장만 꿈도 못 꾸고 있는데 동서는 결혼과 더불어서 바로 집장만 해버렸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아예 동서네 친정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우리 딸은 좁은 집에서는 못 삽니다. 항상 넓은 집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못 살아요.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동서 명의로 집을 해주시겠다고 했다네요. 단 세금 문제가 있으니 서방님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동서네 친정 부모님이 갚아주는 조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서방님을 장가 보낸 격이라 엄청 좋아하셨었죠. 서방님도 이렇게 서방님의 장인 장모께서 돈이 많으실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서방님의 동서와의 결혼은 대박이었죠. 모두들 장가 잘 갔다고 했습니다. 서방님은 좋은 대학 나오고 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서는 항상 자신만만해 했어요. 부모 잘 만나서 돈도 많은 데다가 사자 명함까지 있으니 더욱 그러했습니다. 저는 살짝 동서가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기도 하더군요. 하루벌이로 하루 사는 저희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 보였거든요. 남편도 좋은 대학에 비교적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도 좋은 대학 나와서 나름 좋은 직장에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타고난 금수저에게는 비교 자체가 안 되더군요. 서방님은 결혼 전에는 남편보다 무엇이든지 뒤떨어졌었는데 결혼으로 바로 역전 인생이 된 듯 신분이 수직 상승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배 아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동서의 자신감이 지나치다는 것이었어요. 사순하면서 겨우 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스스로 사자와 동급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우습게 보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기가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자랑할 만한 자격증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스스로 높여서 변호사, 법무사 등의 다른 전문 자격사들과 동급 취급하는 것에는 좀 그렇더군요. 사실은 제 오빠가 법무사이거든요. 동서가 사무실 오픈할 때 서방님이 제 오빠가 법무사라고 말했었는데 대본에 그러더라고요. 한번 뵙고 싶어요. 함께 오시지 그러셨어요. 원래 법무사들이 기업 공인중개사들 오픈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인사한다고들 하던데 계약건 생기면 등기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꼭 오시라고 해주세요. 제가 다른 오픈하신 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서방님이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유명한 법무법인에서 법무사로 계시는데 인사하러 오다니? 라고 했는데 바로 동서가 그러더군요. 무슨 소리긴. 법무사가 명절 때마다 은행을 돌면서 선물 사들고 인사드리러 다닌다는 말 못 들었어? 우린 같은 사자라도 은행원들이 어서 옵쇼 하고 반기지 우리가 인사하러 다니지는 않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방님이 제 눈치를 보면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라고 하자 동서도 그제서야 그러더군요. 오해는 마세요. 그냥 공인중개사도 그만큼 대접받는 전문 직종이란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고 웃고 넘기더군요. 자기 직업군에 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제 오빠의 직업군을 가지고 낮추면서 말하는 것은 예의 없어 보이더군요. 그럴 때 동서는 무슨 일에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든든한 뒷배경이 있는 친정에다 자랑스러운 사자 자격증에다 개인 사무실까지 있고 계약 건수 신경 안 써도 되니 세상에 자기 혼자 잘난 줄 알더라고요. 처음엔 저에게 나이 어린 형님이라 깔끔하게 존대를 써주는 듯 하더니 은근히 서방님에게 하듯이 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 요리가 서툴러서 시댁에 가면 주방 일을 시어머니께 여쭤가면서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심하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걸 할 줄 몰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 전에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시집왔지만
딱 보면 알겠구만. 너무 할 줄 모른다고 감히 선을 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했었죠. 동서, 지금 나한테 할 줄 모른다고? 딱 보면 잘하는 동서가 앞으로 계속 하시게.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데 은근슬쩍 손윗동서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네? 라고 했어요. 저도 평소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손아래 동서라서 깍듯하게 존대했었는데 그날은 화가 나서 말을 완전 깔아버렸죠. 제가 갑자기 그렇게 나오리란 걸 예상 못한 듯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군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터진 입이라니. 형님이야말로 말을 함부로 하시네요. 가만 보면 형님은 은근히 저에게 열등감 있으신가 봐요. 라고 비아냥거리더군요. 뭐라고? 열등감? 이라고 어처구니 없어서 되물었더니 또 그러더군요. 열등감이 아니면 뭐 나보다 잘난 것이 하나 없으니 베베 꼬인 건 아닌가? 나이도 내가 많은데다가 돈도 많고 사자에다 남편도 자기 신랑보다 나이 어리고 거기에다가 머리도 나보다 나빠. 어디 하나라도 나보다 잘난 것이 있어야 말이지. 라고 했습니다. 참 말하는 것이 완전 초딩 수준인데 얼척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형편없는 말투에 참 실망이 되더군요. 하필 이런 수준 낮은 여자가 내 동서가 되다니 앞일이 깜깜했습니다. 제가 어이없어서 쳐다봤더니 또 그러더군요. 아, 그리고 형님, 그 형님 친구란 분을 만났었는데 하필 같은 학원 사람이었던데 그 사람 참 모자라 보이던데 형님과 친한 친구 맞아요? 아마도 내가 학원을 5년이나 다녔다고 했겠죠? 학원 다닐 때도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서 상종하기 싫었었는데 형님 친구라니. 형님처럼 스마트한 분야한테는 어울리지 않네요. 라고 감히 제 친구 험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대놓고 말을 했어요. 네, 참 그렇게 말하는 동서는 얼마나 머리가 좋길래 생판 모르는 나에게 머리가 나쁘다고 하질 않나. 감히 내 친구를 부족하다고 모자른 사람이라고 하질 않나. 아니 그러고 보니 왜 학원에는 5년 동안이나 다녔어요? 그렇게 부족하다던 내 친구는 생동차에 바로 1년 학원 다니고 바로 합격했는데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친구는 그런 말 안 하던데요? 라고 놀라서 되물었더니 조금 당황해 하더군요. 사실 내 친구는 자기 일이 바빠서 1년 동안만 학원만 열심히 다녔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 사수를 했건 5년을 다녔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자격지심에 말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체 하던 동서가 스스로 닭대가리임을 밝힌 꼴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라고 놀라서 되묻더군요. 아니, 사수나 한 주제에 1년 만에 동차 합격한 내 친구에 모자르다고? 부족하다고? 감히 말을 해요? 확실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바로 입으로 내뱉는군요. 어쩜 좋아. 말을 할 때마다 나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그래서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결혼하셨구만 이라고 했어요. 내가 자격지심이 있다고? 동서야말로 머리 나쁜 자격지심 때문에 자꾸 남들을 깔아뭉개고 있는 거 아닌가? 동차 합격한 내 친구는 사자라고 자랑질 한번 하지도 않더구만. 동서는 무슨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게 사수나 했으면서 자랑질인가요? 정말 웃겨 하고 허허 웃으면서 자리를 비켰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참을 머리가 복잡한지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머리가 나빠서인지 어쩐지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서인지 얼굴만 빨개져 있더라고요. 적어도 창피한 줄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동서야말로 부족하고 못났더군요. 제 친구는 동서가 사무실 오픈하기 전에 동서가 같은 학원을 다녔다는 것을 알고서 동서 사무실에 잠깐 들렸었나 보더라고요. 학원을 다닐 때도 오며 가며 인사 정도 나누고 자판기 커피 한 잔 나누는 정도라서 자세히는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저희 동서라고 알고 난 뒤로 반가워서 인사자 들렀었는데 감추고 있었던 공인중개사 시험 사소한 사실이 들통났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발 저려서 이실직고 한 셈이었죠. 덕분에 저는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 둘이 투닥거리는 걸 옆에서 엿들으셨나 봅니다. 저를 보시고는 눈 한 번 찡긋 해주시면서 잘했다고 하셨어요.
아마 동서는 시댁 식구 모두에게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욕심이 과했었나 싶었어요. 사소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을 거라고 넘겨짚어서 알게 모르게 혼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수도 잘해오고 집까지 다 장만했지만 여전히 저는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대로도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고 동서도 제가 그때 한번 깔아뭉갠 뒤로는 함부로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말과 태도가 불쾌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 어린 형님이라서 불편하긴 해도 서방님은 저에게 형수님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는데 시부모님 앞에서만 그러는 척만 할 뿐이었어요. 이상한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신경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아나무인이었어요. 세상에 자기처럼 잘난 사람은 없는 듯이 행세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얼마 가지 못했어요. 무리하게 진행하던 동서의 친정오빠의 주택 분양사업이 망하면서 급히 동서 앞으로 된 아파트와 사무실 상가대출을 해줬었는데 그마저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경매까지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거더군요. 아무리 친정오빠가 힘들더라도 거에게 대출만 해주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동서는 세상 일이 마냥 장밋빛일 거라고만 생각했지 자기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진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동서의 친정 부모님들도 기존 사업체도 모두 다 친정오빠가 다 날려버린 마당에 더 이상 나이도 있으신 데다가 그 화병으로 몸까지 좋지 않으셔서 당장이 동서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형편이었어요. 무늬만 사자였던 사무실도 경매로 날리자 동서네 부부가 나란히 저희한테 와서 사정했습니다. 경매로 집이 날아갔으니 월세로라도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네는 작은 평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불입해야 할 돈이었거든요. 그때까지도 동서는 곧 죽어도 남들 보기에 번듯한 큰 집에서 월세를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사자라며 얼마든지 다시 벌어서 메꿀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저희 부부가 도와주고 싶어도 있어야 도와드리죠. 시부모님께서도 안쓰러워서 갖고 계시던 현금을 조금 보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님은 동서의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월세로 살다가 그마저 힘들었는지 더 협소한 월세로 이사갔어요. 그동안 폰만 재고 다녔던 사자 동서는 다른 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했지만 이런저런 일로 사고만 치고 다니는 바람에 쫓겨나고 거의 무보수로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방님이 참 안 되어 보였습니다. 무능한 와이프에 장인 장모까지 모시고 살고 있으니 혼자 벌어서 애를 쓰더군요. 그대로 시댁에서 만난 동서는 그새 많이 폭삭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와는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마치 10년이나 차이가 나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좀 더 차분해져 보이더군요. 월세 부담 때문에 또 적은 평수로 옮기던지 아니면 변두리 지역에 전셋집을 구하든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일이 많이 익숙해져서 할만하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께서는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사는 거라고 동서를 격려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이사했습니다. 아파트 집들이 하는 날에 동서의 씁쓸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니 참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더군요. 이 집보다 더 큰 집에서 살았었는데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도 이깟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어. 두고 보라고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던 동서가 그동안 부모 찬스로 잘난 체하며 남들을 함부로 깎아내리더니 인생의 된통 서리를 맞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교훈을 얻어서 새로운 삶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네 만가지 사연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송가인 콘서트 티켓을 자기 부모님만 선물한 남편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한 달 된 신혼 새댁입니다.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신혼집 정리도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어수선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지금 혼자 계십니다. 친정엄마는 3년 전에 암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그 이듬해에 친정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어서 친정엄마 돌아가신 후 혼자 되신 친정아버지 때문에 사실 결혼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리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친정아버지께서 퇴직 전에 제가 결혼식 올리기를 원하셔서 좀 더 일찍 결혼식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병치레 한번 안 하시던 친정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을 하시고 기관지염이다고 이비인후과를 2달 이상 다녀도 낫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 저랑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았더니 폐암 말기라고 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폐암 진단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믿을 수 없어서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재차 정밀검사 받기까지 했는데 역시나 같은 진단 결과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쉰 목소리 한 지 꽤 되었는데 원래 목소리가 그러시려니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얼마나 후회스럽던지요. 당시 지금의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 때였습니다. 당시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는데 친정엄마는 결혼식을 서두르자고 하셨지만 제가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친정엄마 고집대로 엄마 아픈 몸으로 상견례에 나오셨어요. 친정엄마는 본인 몸 걱정보다 한 해밖에 없는 당신의 귀한 딸이 엄마 없이 혼자 결혼식하게 둘 수 없다고 하셔서 결혼식을 강행하고자 우기셨어요. 친정엄마 당장 항암 치료다 뭐다 할 일이 태산인데 지금 내 결혼 걱정하느냐고 얼마나 속상해서 엄마 앞에서 울었네요. 그렇게 상견례만 치른 상태에서 친정엄마 항암치료 3회 받으시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꿈인지 생신인지 믿을 수 없는 현실 같았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정신일 때 친정엄마가 유언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 이제 다 컸으니 아빠를 잘 부탁한다. 아빠한텐 네가 전부다.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장래 사위가 될 남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네 부탁하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딸 부탁해.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어찌나 야속하던지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나는 아직 엄마 애기다라고 엄마가 나 보살펴줘야 하는 애기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통증으로 엄마가 신음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독한 통증주사 놔드리고 입술에 물수건 축이고 옆에서 쳐다보는 거였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피말리는 날들은 제겐 이젠 꿈이었으면 하고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장례식까지 어찌 치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애처럼 철없이 슬픔에 젖어 있었는데 친정아버지는 장례식 준비를 혼자 다 하셨고 엄마 떠나보낸 딸을 가엾하시고 엄마 편히 보내드리자고 하늘나라에서 고통 없이 사시게 하자며 저를 위로하셨어요. 친정엄마 장례식 끝나고 집에 오니 엄마 쓰시던 물건이며 주방의 그릇이며 안경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친정아버지도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지금의 남편이 계속 친정아버지 옆에서 장례식 절차를 친구들을 불러서 도와주었어요. 그 때문에 친정아버지는 지금도 남편을 아들처럼 든든하다 하십니다. 친정엄마 보내고 집에 온 그날 나는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깼어요. 거실에 나오니 친정아버지가 꺽꺽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도 내 앞에서 울지 않던 분이 그리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내가 슬퍼할까봐
내색도 못하고 슬픔도 참고 계시다가 우시는 걸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맨날 내 앞에서 강한 척만 하셨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정말 가여웠어요. 엄마가 아빠 잘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빠한테는 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불쌍한 우리 아빠는 내가 엄마 대신해서 잘 챙길 테니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방에서 몰래 우시는 걸 보고 난 후에 친정아버지가 왜 그리 불쌍해 보이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이 하나 없어 보이고 더 늙어 보이고 더 추레하게 보이고 흰머리도 왜 그리 많아 보이는지 어깨는 왜 그리도 처져 보이는지요. 저는 이제 철부지 애기가 아니니 더 이상 엄마 잃은 슬픔에만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 친정아버지 앞에서 되도록이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한 분 남아 계신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잘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런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제가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퇴근 후 지금의 남편과의 데이트도 생략하고 마트에 장을 봐서 아빠 저녁 식사 차리고 친정아버지 빨리 오시라고 전화드리면 얼마나 좋아하던지 우리 딸 최고라며 빨리 가마 하고 즐겁게 전화 받으시는 우리 아빠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세상에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저녁 밥상도 다 차리고 다 컸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지금의 남편인 남친도 부르자고 해서 함께 밥 먹고 치우면서 쉴 새 없이 친정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 우리 친정아버지는 참 좋다라고 연발하셨어요. 딸내미 키워놨더니 아빠 밥상도 차려주고 남자친구도 데리고 오고 아빠랑 놀아준다고 하면서 좋아를 하셨어요. 사실 전 그때 친정아버지가 새벽에 몰래 우시는 걸 보고 친정엄마 안 계시는 집에 오기 싫어서 혼자서 불쌍하게 술이나 드시며 슬픔을 삭히고 계실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계속 미뤘었고요. 설상가상 친정아버지가 퇴직하셔서 혼자 사실 거 생각하니 결혼이 내키진 않았어요. 퇴직하신 후론 제가 회사에 출근하면 집에 혼자 계시는데 많이 신경 쓰였습니다. 살아생전 친정엄마에게 하던 것처럼 회사에서 틈만 나면 전화해서 밥 드셨는지 어디에 계신지 아빠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자주 전화하곤 했었어요. 다행히 친정아버지가 요새 푹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미스터롯의 송가인 가수한테 푹 빠져 계십니다. 저나 제 남편만 보시면 송가인 송가인 하시면서 노래 들어보라고 하고 들려주시고 노래가 어쩌면 저리 심금을 울리냐며 트로트가 이렇게 와 닿을 줄은 몰랐다시며 저만 보면 맨날 송가인 이야기만 하셔요. 송가인 팬카페인 어게인에도 가입하셨다고 하십니다. 친정아버지가 카페에 가입하시고 처음 댓글 달았다고 보여주시며 대부분의 시간을 송가인 콘서트 실황이나 송가인 노래 들으며 시간 보내세요. 저도 친정아버지 덕분에 송가인 팬이 되었고요. 남편도 친정아버지가 송가인 광팬이시니 콘서트 티켓 사드려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친정아버지 저리 좋아하시니 효도 티켓인 송가인 콘서트 사드려야겠다고 맘먹고 있었어요. 알다시피 송가인 콘서트 티켓이 자식이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핫한 효도 상품이 되었죠. 티켓 예매하기가 쉽지 않아서 작정하고 몇 번 시도하려다 회사 업무일 때문에 그때마다 티켓팅을 번번이 놓쳤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송가인 콘서트 티켓팅에서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제가 시부모님께 드리려고 어렵게 예매했다고 한 모양이에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쁨 받는 며느리 되라고 양쪽 부모님께 드리려고 예매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한테 전화로 물어봤어요. 김서방이 혹시 친정아버지한테 뭐 드리지 않았느냐고 하니 아니 그런 적 없다시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로 물어봤어요. 아직 친정아버지 못 만나서 못 드린 건 줄 알고
저도 드디어 송가인 콘서트에 보내드리게 되었구나 하고 내심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물으니 콘서트 티켓 2장만 예매했다네요. 친정아버지까지 생각 못했답니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송가인을 좋아하는 줄 알면서 자기 부모님 것만 챙긴 겁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제대로 된 선물을 못 해드린 게 마음에 걸려서 마침 부모님 세대가 송가인 콘서트에 가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 자기 부모님 거 예매해서 새 며느리가 해드린 것처럼 생색냈답니다. 아주 잘한 일인 마냥 즐거이도 말하더군요. 이래서 남의 자식 필요 없나 보네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얼마나 아들로 여기시는데 자기 부모님 것만 예매했다니 우라가 치밀었어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송가인 광팬인 거 알면서도 자기 부모님만 챙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 아버지는 안 보인다 이거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송가인을 좋아하는지 알면서 네 부모 것만 챙겨? 우리 아빠한테는 제대로 된 선물은 했니? 네가 우리 아빠한테 양주 한 병 던져준 것 말고 못했는데 우리 아빠 노후자금으로 쓰셔야 할 퇴직금 쪼개서 전세자금 보태주시고 신혼여행비 몽땅 대주셨는데 네가 네 부모만 챙긴다고? 네 부모는 뭐 해주셨니? 전세금이라도 조금 보태시기라도 했니? 왜? 네가 뭔데? 그렇잖아도 혼자 계신 우리 친정아버지를 홀대하니? 하고 말하니 남편은 뭘 그런 것 갖고 홀대하니 많이 그러냐며 다음번에 예매해 드리면 되는 거다고 별걸 다 화를 낸다고 하면 전화 끝내요. 이제 슬슬 본색이 나오나 보네요. 남편이 이런 인간인 줄은 몰랐네요. 결혼 전에 그래도 친정아버지한테 아들처럼 하더니만 깜빡 속은 친정아버지는 이런 줄도 모르고 자기 아들인 마냥 하시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싹 달라지는지 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는 나 하나뿐이라고. 엄마도 안 계시고 저리 혼자 사시는데 그리고 얼마나 송가인 광팬이신데 자기를 얼마나 아들처럼 의지하시는데 네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자식들도 가까이 있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 있는 딸마저 시집 보내고 혼자 계시는데 니는 네 부모만 챙기느냐고. 나는 내 남편이란 사람이 내 아버지도 자기 부모처럼 위해주는 남자를 원한다고. 나라도 불쌍한 우리 아버지 챙겨야겠다고. 앞으로 이럴 거면 난 너랑 못 산다고. 이런 줄 알았으면 난 너랑 결혼 안 했다고.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결혼이 장난이냐고 그리 쉽게 말하지 말라고 하자 미안하지만 결혼이 장난이 아니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이나 자식 낳고 살아야 하는데 신중히 생각한 거다라고 말해주고 이왕지사 살림살이는 내가 다 해온 것이니 친정아버지가 해준 전세금 돌려주고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네요. 그러자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전혀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말 같아요. 아무튼 저는 내심 마음 정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무리 없이 헤어질지 공유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결혼을 그리 쉽게 생각하냐고만 말씀 주시지 마시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라면 저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남자와 평생 트러블 만들면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행여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비방이나 욕설은 말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감사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격지심에 미친 제 남편 사연입니다. 남편은 결혼 후 언제부터인가 저희 친정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인데 저보고 애 둘 데리고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신 때도 이 핑계 저 핑계 가진 핑계 다 대고 안 갔고요.
물론 그럴 땐 따로 전화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거리를 두네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만 그때는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남편의 그 자격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위로 언니 둘이 있고요. 물론 형부도 둘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형부들이 돈을 잘 벌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대화의 내용이 주로 경제와 주식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한 것이었죠. 비록 저희가 결혼한 지 5년이나 되었지만 언니 둘 다 늦게 한 결혼 탓에 큰언니는 4년 되었고 작은 언니는 6년 되었어요. 그런데 두 언니들 모두 다 형부 덕분에 매년 자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남편이 아마 기죽어서 그런가 생각됩니다. 결혼 후 2년쯤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었거든요. 그런데 두 형부들은 주식으로 수익 잘 내고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죽어서 그런 거 아닌가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정 부모님 생신일인데도 안 가고 모처럼 모이는 언니들과 형부들과 만나는 자리인데 지 멋대로 가기 싫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형부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저도 핑계대고 말하느라 힘들었고요. 처음엔 회사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둥 친한 친구가 내려와서 지금 아니면 만날 수 없으니 얼른 보고 가겠다는 둥 급한 일 좀 잠깐 보고 오겠다는 둥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 대길래 정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이번에 친정엄마 생신 축하 겸 해서 토요일 점심 때 미리 약속하고 친정 식구들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늦잠 자는 남편에게 깨우면서 물었네요. 오랜만에 어머니한테 다녀올까? 하고 시어머니한테 가자고 떠봤더니 금세 아 그래? 그렇잖아도 가본 지 오래돼서 가보려던 참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에도 못 나가고 답답하실 텐데 가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곤하진 않겠어? 가면 저녁 때는 올 텐데 괜찮아? 응, 괜찮아. 삼겹살 사가지고 가서 엄마랑 구워 먹고 저녁까지 먹고 오자. 얼른 애들 챙겨서 다녀오자 하면서 씻으러 욕실로 가더군요. 욕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야채즙 한 잔 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 생신일 며칠 전이었는데 모르고 있었지? 그랬더니 그래? 말해주지 그랬어. 그래서 오늘 점심때 친정엄마 생신 축하 겸 해서 모두 모이기로 했다고 했더니 대번에 짜증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왜 너는 네 엄마한테 맨날 나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친정집에는 안 가려고 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형님들 모두 돈 자랑하니까 싫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두 형님들만 이뻐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지 않을 테니 애들 데리고 혼자 다니랍니다. 어이없었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이냐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언니들과 형부들 돈 잘 벌고 있으니까 돈 자랑 좀 했다 그렇다 손치고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 차별하더냐고 물었어요. 제 부모님이라도 남편과 형부들을 차별했다면 화낼 일이었고 남편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차별이라고 할 만한 것을 꼬집을 순 없지만 자기보단 형님들을 더 잘해주시는 것 같답니다. 그냥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있으면 기가 죽는다네요. 뭔지 모르지만 주눅이 든다면서 그런 기분이 느끼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젠 자기 부모는 각자가 챙기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각자가 번 돈 각자가 돈 관리하고 각자가 알아서 자기 부모 챙기자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워서 화도 안 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필 친정엄마 생신일 모임 가자고 하니까 꺼내는 모질이 남편.
이런 거지 같은 남편과 살고 있었다니 내 대갈통 날려버리고 싶었네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한참을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네가 지금 한 말이 진심인지 알 수 없다. 친정 식구들 만나기 싫어서 그냥 내뱉는 소리인지 아님 진짜 마음의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진심이라면 네가 네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후다닥 녹음하고 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일 네 생각대로 내가 동의해준다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이건 너랑 나랑 따로 국밥하고 살자는 건데 괜찮다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제발 그러자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해두자고 했습니다. 너도 내 친정집에 가지 않으니 나도 시댁인 일체 가지 않겠으며 물론 시어머니 생신도 챙기지 않겠다고 했고 시댁 쪽 대소사 일은 모두 챙기지 않겠으니 미리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따로 국밥이니 앞으로 밥은 네가 네 거 알아서 챙겨 먹고 생활비 공동 지출비는 똑같이 반반 내고 공동 지출비는 모두 네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바꾸고 육아교육은 내가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으니 네가 육아교육비는 다 부담하고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매달 드린 130만 원은 이제 못 드리니 네가 알아서 해라 했어요. 동의하면 수락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들 데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친정엄마 생신 식사 자리에서 즐겁게 지내다 왔어요. 친정 식구들 그동안 눈치챘는지 늘상 안 나타나는 남편 소식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고요. 며칠 있다 언니들과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보려고 했어요. 제 계좌로 연결된 자동이체 모두 끊었고요. 제가 들어놓은 애들 보험도 수익자를 제 앞으로 돌려놓았고요. 남편 보험의 수익자도 제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남편이 알만한 내 통장 비번도 바꿨고요. 휴대폰 잠금 장치도 새로 바꿨습니다. 무슨 유난을 떠냐고요? 따로 국밥하지 않는 남편을 어찌 믿습니까? 이 정도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라 생각되었고 만일을 대비해야죠. 이미 실망한 남편 붙잡고 아웅다웅하기 싫었습니다. 남편 밥 안 차려주고 애들 먹을 것만 챙겨도 엄청 소홀하더군요. 남편을 포기하니 참 맘도 편안해졌어요. 지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회사 근무 중에 어느 날 지방에 사는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랑 통화했는데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한번 내다봐 달라네요. 그래서 지금 바쁘니 퇴근해도 내다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하라고 하고 끊었네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가든 말든 신경 안 썼어요.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한 사람이니 알아서 했겠죠. 그런데 뇌경색으로 쓰러졌나 봅니다. 남편이 저한테 전화해서 당장 병원에 오라네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가니? 너 참 웃기다. 내 부모가 아니고 네 부모잖아 했어요. 아니, 지 부모가 쓰러졌으면 아들인 지가 회사에서 뛰어가면 될 일을 어이없게도 저보고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저보고 가라네요.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한 말 벌써 잊었냐고 말해주면서 내가 네 부모 쓰러진 걸 왜 너는 안 가면서 나보고 가라고 하니? 하면서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만 아니었으면 시어머니한테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만 시어머니가 운이 좀 안 좋으셨던 거죠. 남편은 지금 회사에서 당장 갈 수 없으니 병원에 가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며 전화 끊었습니다. 못된 자식 아닙니까? 일이 무엇이 중하다고 지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병원에 못 달려간답니까? 그게 저 믿고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시누이도 굳이 올케가 회사 근무 중인 거 알면서도 지 오빠한테 먼저 전하지 않고 올케한테 하는 것도 얄밉네요. 자기네들 필요할 때만 써먹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버리는 개자식이 이놈의 남편 새끼입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친정엄마 생일 자리에
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기 싫어서 나한테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하면서 따로 국밥 외쳤던 놈이 아쉬운 처지가 되니까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아요. 퇴근 후에도 전 바로 집으로 와서 평상시 생활했고요. 남편은 병원에 있는지 어쩐지 안 오더라고요. 전 가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2년 전 저희 친정엄마 갑상선암 수술할 때도 남편 안 왔습니다. 저도 똑같이 할 거고요. 시어머니한테는 안 됐지만 아들 자식 딸 자식 있으니 각자 자기 부모 챙기겠죠. 뇌경색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남편이 자기랑 돌아가면서 연차 내고 병간호 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했더니 지방에 있는 시누이가 올라와서 병간호 하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제가 편해졌네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혼자 살기 어렵다고 하던데 감히 모시고 살자는 말은 안 하네요. 무슨 궁리를 했는지 요양보호사 붙여놓고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시누이한테도 오빠가 따로 국밥 하자고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병원에 한 번을 안 내다본다고 저보고 지독한 X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친정엄마 병원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었니? 했더니 말을 못하더군요. 너 평생 장애인 네 엄마 모시고 잘 살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집 전세기간 끝나자마자 친정언니 집 근처로 이사갔어요. 남편 짐은 시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위자료로 전세금과 적금통장 포기한다는 것과 양육비 지급 조건으로 빠른 합의 이혼하자고 했고요.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친정 식구들하고 매일 함께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개운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고 이사도 친정언니 집 가까운 데로 가버리고 하니 당장의 뇌경색 후유증으로 장애가 있는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아주 난감한 것 같았습니다. 그 문제로 시누이랑 남편이랑 다툰 모양인 듯 합니다. 어쨌거나 따로 국밥 하자던 남편 고생 좀 하겠네요. 남편이 각자 자기 부모 챙기자고 안 했으면 얼마나 저를 들들 볶았을까요? 심호 아픈 상황이지만 웃음이 나오네요. 남편아, 따로 국밥 하자고 해서 고마워. 난 우리 애들 잘 키울게. 넌 장애인 네 엄마 병수발 잘하고 평생 잘 챙겨드려라. 혹시 아니? 장애 심호 병수발 해주며 모시고 살겠다는 미친 X 나타날지? 잘 가라 남편아.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제보 받습니다. 편하게 이메일로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끄럽고 부족한 점 많은데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